이집트의 아름다운 해변가, 그 아래 수십 미터 거대한 터널과 그 너머의 빛이 보인다. 그것을 본 다이버들은 홀린 듯이 가까이 간다. 그러나 그 빛으로 향해선 안 된다. 그 너머에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동쪽 홍해의 해안선 옆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도시 중 하나인 다합이 있다. 그 다합의 해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수십 6m의 얕은 산호초 지대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옆을 보면 수직으로 120m 이상 떨어지는 거대한 구멍이 존재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바다의 눈동자와 같다는 이곳을 그 유명한 싱크홀 다합 블루홀이다. 다합 블루홀은 존재 그 자체로도 경이롭지만 특히나 다이버들에게 유명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래의 신비한 구조, 수심 52m 지점에서 블루홀의 벽을 뚫고 바깥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아치의 존재다. 높이 65m, 길이 26m에 달하는 이 수중 터널은 마치 물속에 세워진 거대한 성당의 입구처럼 보인다. 터널 안에서 바깥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전세계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는 일생의 목표이자 통과 이래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이 아름다움은 블루홀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하다. 이곳의 위험성은 단순히 깊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치명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 입구의 천장부터가 수심 55m로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인 40m를 훌쩍 뛰어넘는 깊이다. 수심 40m를 넘는 깊이에서의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이라 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40m부터는 질소 마취 및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이버들이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맑은 시야와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멀리서 볼 경우 26m에 달하는 터널이 실제보다 훨씬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겉보기에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깥 바다에서 블루홀 안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해류는 맞닿은 다이버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체력과 공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시키고 때로는 바닥까지 끌고 내려간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블루홀의 아치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터널의 빛을 보고 신기해서 공간 감각을 잃은 채 조금만 더 하고 터널 입구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수심 53m의 깊이이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의 40m를 넘어선 것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에선 이미 심해 황홀증이라 불리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시작되어 판단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정신은 술에 취한 듯하고 몸은 마비되고 시야는 어둡다. 가만히 있으면 해류가 심연으로 몸을 끌고 가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공기가 떨어져가며 다이빙 컴퓨터에선 경보음이 울린다. 제정신이 아닌 다이버는 핸드폰이 시끄럽다고 생각해 전화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얼굴에 뭔가 씌워져 있어 방해가 되는 걸 느낀다. 그래서 벗어던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 아치는 숙련된 테크니컬 다이버에게조차 극한의 도전이 된다. 수많은 다이버가 이 유혹에 굴복했고 돌아오지 못했다. 블루홀 입구 주변의 해안 절벽에는 그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늘어서 있는데 현재는 그 개수가 130개를 넘었다. 그래서 다 블루홀은 다이버들이 천국인 동시에 다이버들이 묘지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 2000년 4월 28일 22세의 젊은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유리 리스키가 다합을 찾는다. 그는 다이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공인 다이빙 강사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다합 블루홀의 심장부, 바로 그 유명한 아치를 통과하고 그 모든 과정을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립스키는 다합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이빙 전문가인 타렉 오마르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마르는 블루홀의 바닥까지 탐사하고 209m라는 경이적인 수심 기록을 보유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또한 블루홀에서 목숨을 잃은 다이버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임무를 도맡아온 블루홀의 묘지기이기도 했다. 립스키의 계획을 들은 오마르는 단호하게 경고한다. 아치 통과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 아니며 최소 2주간의 전문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훈련과 특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립스키는 당장 내일 귀국 예정이었고 자신의 다이빙 강사 경력을 믿었다. 결국 그는 오마르의 조언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늘 당장 단독 다이빙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강사였던 립스키는 자신이 가르치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그가 도전하려는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에서는 완전한 초보자였다. 하나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 인지적 오류는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2000년 4월 28일 오후 4시경 립스키는 마침내 블루홀의 물속으로 들어선다. 그에게 블루홀에 다이빙을 할 시간은 오늘이 유일했기에 그는 오마르와의 이야기 후에 곧바로 자신의 다이빙 장비를 챙겨서 블루홀에 다이빙을 시작했다. 그의 장비는 단출했다. 등에는 일반적인 12리터 용량의 압축 공기 탱크 하나, 허리에는 무게를 더하는 웨이트 벨트,
그리고 머리에는 그의 도전을 기록할 헬멧 카메라가 전부였다. 이때 허리에 장착한 웨이트 벨트의 무게가 12kg이었는데 이는 평상시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6kg보다 매우 높은 무게로 그가 애초에 빠른 하강을 목표로 하였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웨이트 벨트 무게의 중요성이 단순히 하강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란 것을 그가 간과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입수 초기 카메라에 담긴 영상은 평온 그 자체이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얕은 수심의 산호초 지대를 유영하며 그는 순조롭게 하강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강을 하다가 수심 30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수중에서 속도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에게 수심이 깊어지며 발생하는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깊어지는 수심만큼 강력해지는 수압이다. 이는 다이버들이 깊은 수심에 들어갈수록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깊은 수심의 잠수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두 번째 이유로 질소 중독, 감압병 등이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에 속한다. 특히 질소 중독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질소의 부분압도 증가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질소가 혈액에 용해된다. 이렇게 높아진 질소 농도가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알코올과 유사한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를 질소 마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질소 마취는 수심 30m 이하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심 40m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은 질소 함량을 낮춘 특수한 공기통을 들고 가지만, 이러한 지식이 없었던 립스키는 레크리에이션에 사용하는 일반 공기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질소 마취가 그에게 발생할 것은 확정된 것이었다. 빠르게 하강하던 립스키가 30m를 넘자마자 그의 몸에는 질소 마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모든 장비를 버리고 올라왔어야 했지만 이러한 증세를 겪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강한다. 그리고 그때 립스키의 하강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한다. 점점 더 빨라지더니 주변의 부유물이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빨라지며 분당 약 30m의 속도로 가속된다. 이때 즉시 BCD에 공기를 주입해 수면으로 긴급 탈출을 해야 했다. 여기서 BCD란 부력 조절 장치이다. 다이버가 착용하는 조끼 형태의 장비로, 이 장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름 그대로 물속에서 뜨거나 가라앉는 힘, 즉 부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BCD에 공기를 넣으면 조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위로 띄우는 힘이 강해지는데, 이를 통해 다이버는 물속에서 수면으로 긴급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질소 마취에 걸린 립스키는 이 간단한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는 계속해서 하강하였다. 이는 더 이상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립스키의 헬멧 카메라는 통제불능 상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다이빙 컴퓨터의 수심 표시가 미친듯이 숫자를 바꾸며 80m를 넘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수심 91.6m 지점에서 그의 몸이 경사진 모래바닥에 강하게 부딪힌다. 충격으로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며 실트아웃으로 인해 시야는 순식간에 1m 안으로 줄어든다. 그가 목표로 했던 아치 입구는 이미 40m나 위쪽에 있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립스키는 극심한 질소 마취와 공황 상태에 빠져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모래바닥을 헤집는다. 이 과정에서 그의 오리발이 벗겨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호흡기를 입에서 스스로 빼버린다. 이후 그는 곧바로 부력을 되찾기 위해 BCD, 팽창 버튼을 누르려 하지만 이미 공황에 빠진 그의 손은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 또한 그가 착용한 12kg의 웨이트 벨트와 카메라 등 무거운 장비는 엄청난 수압과 결합하여 그의 몸을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이때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여 BCD를 작동시켜 부력을 얻었지만 추가된 부력만으로는 수압과 장비의 무게를 이겨내고 상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혼란스러운 사투는 얼마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든 저항이 멈춘다. 그의 몸은 바닥의 경사를 따라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 수심 115m 지점에서 영원한 정적에 휩싸인다. 4월 29일 사고 다음날, 기보를 접한 립스키의 어머니는 타렉 오마르에게 연락해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해달라고 간청한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던 젊은이의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오마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락한다. 립스키의 어머니의 임무를 수락한 오마르는 곧바로 잠수를 시작하여 수심 115m의 바닥에서 립스키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의 장비와 카메라도 함께 수습한다. 수면으로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립스키의 어머니가 블루홀까지 오게 되었고, 오마르는 립스키의 어머니와 유품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립스키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카메라의 한계 수심이 75m였기에 침수대 고장났으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틀어보았다. 그러나 카메라는 문제없이 동작이 되어 얼떨결에 립스키의 어머니와 오마르는 그 자리에서 카메라에 찍힌 마지막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필 립스키가 죽는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고 결국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 모든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오마르는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인터뷰를 남겼는데
카메라를 보자마자 미리 부쉈어야 했다고 깊이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 유리 립스키의 사인은 예상대로 질소마취였다. 그러나 그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강을 위한 웨이트 벨트가 너무 무거웠으며 40m 이상의 수심을 위해서는 일반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통이 아닌 혼합가스를 사용한 특별재를 사용해야 했으나 일반 공기통을 사용한 것, 무기에 비해 빈약한 부력 장비, 그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지식 부족이었다. 그의 시신은 수심 115m에서 인양되었지만 오마르는 당시 립스키가 쓰러진 곳의 근처에 항해로 이어지는 절벽이 있는데 만약 그의 시신이 그곳으로 빠졌다면 그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하였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립스키의 장비만 해도 80kg이 넘었기에 그는 쉽게 쓸려가지 않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을 앗아간 그 무거운 중량이 결국 그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블루홀 아치의 바깥 항해로 이어지는 절벽의 깊이는 자그마치 300m 이상이다. 이것이 블루홀에서 희생된 다이버의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이며 오마르가 임무를 의뢰받자마자 즉시 내려간 이유이기도 하다. 립스키는 다합에서 장례가 치러져 화장되어 블루홀 근처 바다에서 흩날려졌다. 그리고 그의 추모비는 블루홀 해안가에 늘어선 수많은 비석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돌에 새겨진 이름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마르가 수습한 헬멧 카메라의 영상은 곧 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한 인간이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1인칭 시점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기록을 넘어 깊은 바다의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교재가 되었다. 물리적인 묘지와 디지털로 영원히 떠도는 유령. 립스키의 죽음은 두 개의 기념비를 남긴 것이다.